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공학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정리 수질환경 시간이에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물의 특성하고 오염원이죠. 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물은 참 너무 신비한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들도 시험 문제에 꽤나 나옵니다. 자, 온도로 봤을 때 보니까 일단은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물도 사실 해당이 되는 거죠. 고체 용해도 물이 이건 얼음이 됐을 때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고,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맛과 냄새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과 냄새로 이제 나타내는 우리가 다루니까 TON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가 어떤 그 오염물질, 오염수의 그 양이라고 하면은 B는 희석수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희석수를 많이 섞었을 때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TON이 이제 커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색이 사실 물은 색이 있나요? 없나요? 물은 색이 없습니다. 물은 무색인데 물에 색을 띠게 만드는 애들. 뭐 철이라든지 이런 망간이라든지 그런 색을 띠게 되면 어느 정도 착색 정도를 나타내고 그 착색된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요거를 갖다가 색도로서 나타낸다는 거. 근데 물은 또 탁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투명한데 물이 탁하다 그러는 것도 역시나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측정하는 게 이제 JTU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육안으로 측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NTU로 측정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고령토를 섞은 그 탁한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탁독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형물을 볼 수가 있는데 물에는 사실 이제 고형물이 사실 없죠. 근데 고형물이 포함이 되었었을 때 그때 우리가 보는 게 이제 TS, 그다음에 TDS, TSS, VS, FS로 나뉘는데 TS는 전체 고형물을 얘기합니다. 물 안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건더기 성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건더기 성분들 전체를 갖다 TX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물에 녹아져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미 녹아져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갖다가 DS인데 총 녹아져 있는 애들에 대해서 TDS라고 얘기를 하고요. 녹지 않고 둥둥 떠다니거나 물속에서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을 갖다가 T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VS를 붙이면 자, 녹아 있든 간에 부유해 있던 간에 탈 수 있는 애들,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애들은 VS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줄여서 그래서 탈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 분해된다 그래서 유기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FS 같은 경우에는 강열 잔류 고용물, 그러니까 열을 가하고 태워도 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형물은 이제 TS 같은 경우에는 타는 거하고 안 타는 거 결합하면 전체 고형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녹는 거하고 안 녹는 거 합쳐도 전체 고형물이 되고요. 녹는 애들 중에서도 타는데 녹는 애들, 안 타는데 녹는 애들 구분할 수가 있고, 부유한 애들 중에서도 타는데 부유한 애들, 안 타는데 부유한 애들로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의 화학적 특성으로 가면 이제 비열이 있어요. 물은 비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당량이라든지 이제 물의 비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고, 물의 비열 항상 얘기할 때 그 온도 14.5에서 15.5 온도를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14.5, 15.5에서 물의 비열은 얼마죠? 1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증발열이 물은 커요. 융해열도 큽니다. 자,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대가 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원래 모든 물질이라는 건 밀도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떨 때 제일 크죠? 고체였을 때 당연히 밀도가 큰데 물은 특이하게 고체였을 때보다 액체였을 때 밀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도씨에서 우리 밀도가 최대가 된다라는 특이한 점을 갖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특이한 점, 또 뭐 비열, 융해열 이 크면서 어떤 우리 생물권의 유지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물은 또 표면 장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관 현상이 발생을 하고, 모세관 현상 관련해서 식이 나와 있죠.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수중 물질의 이동 확산은 이런 이류, 그러니까 수중 물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 이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확산이 되고, 또는 이것도 대기에서 설명한 픽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죠. 농도 차에 의해서 농도가 많이 크면 클수록
확산 정도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자, 넘어가서 수질 오염으로 들어가면 물은 어떨 때 오염됩니까? 인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환경 영향을 초과하면 인간이 결국 피해를 입는. 대기 오염하고 수질 오염, 폐기물 오염 다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받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수질 오염의 종류,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수질 오염원들이죠. 유기물, 무기영양염, 또 중금속, 또 유해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자, 수인성 전염병, 이거 거의 뭐 유해 미생물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뭐 장티푸스라든지 뭐 이질이라든지 또는 뭐 파라티푸스 이런 애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특징이, 자, 물에 이런 병원균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걸리죠. 그러면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성별 영역은 구분 없이 발병되고 유행 지역과 급수 지역이 당연히 일치가 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발병력이 높아지고 잠복기가 길고 치살과 2차 감염률이 낮다. 이게 돼 있어요. 자, 수질오염 물질 배출원과 그 영향을 보겠습니다. 점오염은 관이 있고요. 갈수기에 큰 피해를 받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올수록 오염 물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관이 없는 데서 발생하는 뭐 산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걸 얘기하죠. 홍수 시에 큰 피해를 입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오염물질의 배출 원물 특징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은, 망간, 뭐 특히나가 없네. 다 중요합니다. 한번 쭉 보시고. 자, 분뇨 및 축산 폐수의 특징으로 갈게요. 분뇨의 특징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뭐 고액 분리가 어렵다. 그 다음에 분관 요의 비율은 얼마가 된다. 이런 것들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분변 오염의 지표가 나옵니다. 자, 분변 오염의 지표로 특히 많이 쓰는 게 이제 대장균인데 왜 대장균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 조건 쭉 나와 있죠. 살펴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내세균. 뭐 여러 가지 뭐 장티푸스, 이질, 뭐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수자원의 특성으로 갈게요. 물의 부존량과 순환이 되는데 물의 부존량이라는 거는 수자원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바다가 역시 가장 많고요. 한 97% 정도 되고 그다음 빙하, 지하수, 담소, 염소, 소화수분, 하천 이런 순으로 가고 이 중에 이제 염수를 빼고 담수만 얘기를 하면은 빙하, 지하수, 담소, 소양수, 하천 이렇게 가는데 빙하 지하수는 이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양이 매우 적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하산 개수가 큽니다.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가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고 비가 안 올 때는 엄청나게 안 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자원 이용 가능 양은 하천수, 댐, 지하수 이런 순이고 사용 수량을 보면은 농용업 용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기억해 주시고 하천 유지용수 그냥 많이 쓰고 생활용수 그다음에 공업용수 이 순으로 씁니다. 자, 넘어가서 물의 순환 보면은 이거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얘네들 좀 정리해 놓으면 증발, 증산 그리고 응축, 강수, 침투, 침로, 표면 유출로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천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천수는 빗물을 얘기하죠. 빗물은 순수합니까? 안 순수합니까? 안 순수하죠. 빗물은 중성입니까? 아니죠. pH 5.6을 갖고 있다는 거. 자, 지표수를 보겠습니다. 지표수는 하천수와 호소수가 있어요. 이거 5.6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 5.6까지 내려갈 수 있고 보통 탄산을 녹여내기 때문에 약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꼭 5.6인 건 아니고 5.6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표수. 하천수와 호소수가 있죠. 지표수의 특징들 쭉 보니까 이러한 영향들이 있어요. 이거 지하수하고 잘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나 많이 나오는 거 경도가 얘는 낮죠. 자정작용이 얘는 커요. 오염이 얘는 노출이 돼 있고 유기물이 많습니다. 자, 지하수 보겠습니다. 지하수 보면은 네 가지로 좀 분류되죠. 천충수, 심충수, 용천수, 복류수. 그거는 그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그 중에 우리가 뭐 생수로 이용하는 그런 건 뭐예요? 이제 심충수라든지 또는 이제 용천수. 복류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런 생수로 이용되지는 않고 얘는 취수를 해갖고 한번 정수를 해갖고 이용하는 그런 취수로 이용이 된다는 거. 자, 지하수의 특징들 쭉 아까 지표수하고 분류했을 때 경도가 어때요? 높죠. 자정작용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 노출되지 않죠. 유기물 함량이 적다라는 거.
자, 바닷물로 넘어갑니다. 해수는 pH 얼마예요? 해파리 해갖고 해파리 해수 pH 8.2입니다. 염분은 극지방이 왜 염분이 높고 염분비 일정 법칙으로 구성 비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극지방과 이 적도 이런 데는 다 달라집니다. 근데 뭐가 똑같냐면 그 성분비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전체 이 해수입니다. 물이 100개예요. 그 중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칼슘이 뭐 2개다. 뭐 마그네슘이 뭐 1개다. 그다음에 뭐 철이 뭐 0.5개다. 뭐 스트론튬이 뭐 등등등. 그다음에 염이 뭐 4개다. 뭐 이렇게 할까요? 너무 많게 잡았는데 미네랄을.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중에서 그러면은 얘네들 다 합쳐갖고 막 한 15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영양염, 물은 얼마예요? 85가 되겠죠. 전체 중에서 그냥 물만 H2O만은 85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극지방하고 적도하고 온도가 다르면은 증발되면서 뭐가 날아가겠어요? H2O가 좀 날아가겠죠. 그렇죠? 날아가고 또 뭐 극지방은 좀 늘어나고 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염류 그런 그 성분들은 어때요? 다 똑같죠. 성분 비율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습니다. 염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체 물량에 비해서 이 염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전체 성분비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질소 성분이 한 35%, TKN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유기질소 35%, 무기질소는 65%입니다. 밀도는 한 이 정도 되고요. 크기 보면은 염라대왕 막 칼가루 중으로 쭉 홀리7의 크기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고. 자, 수질 화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질 화학 보면은 자, 여러 가지 뭐 그냥 기초적인 설명 다 빼고 pH 가장 이 수질의 어떤 화학적인 지표로서 정말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지표죠. 수소이온 농도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냐는 건데 그게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생물이 잘 살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pH는 이 수소이온 농도가 얼만큼 있는지만 알면은 로그에 역수로 해갖고 구할 수가 있고, pOH는 OH의 이온 농도만 알면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pH하고 pOH를 더하면 언제나 14가 되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몇 번 나왔었죠. 자, 넘어갑니다. 물질 수지. 이거는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화학 평형으로 가겠습니다. 화학 평형과 평형 상수. 자,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 이건 뭐 다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형 상수, 리틀리의 원리 이거 대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잡아내야 되는 거는 이제 이온 강도하고 용해도 적입니다. 그래서 이온 강도식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온 강도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반응하는 이온이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용해도적으로도 표현을 하죠. 용해도적이라는 거는 이제 KSP고 생성물들의 곱을 얘기하죠. C, 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에서 생성된 그 생성물들의 농도를 곱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용해도적, 용해도 곱이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 뭘 알 수 있죠? 침전의 상관관계. 이 C하고 D를 곱한 값이 원래는 같은 게 이론적으로 적합한데,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KSP가 이 C, D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반응이 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로 간다고 하면 아직 불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포화라고 하면은 반응이 얘는 아직 덜 일어났다. 불포화 상태.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 KSP가 더 작아요. 이쪽이 더 커졌다. 생성물이 더 많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과도하게 생성을 시켰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양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때는 침전물이 생긴다는 거죠. 과포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침전물이 형성될 수 있는 이렇게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상연기 반응. 이거는 뭐 강산, 양염, 약산 이거는 반응식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강연기는 무슨 뭐 완전 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한 만큼 생성물이 그대로 생기는, 1몰 반응하면 그냥 1몰이 그대로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완충 반응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유도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염기 나누기 산으로 결정이 된다는, 그걸로 완충 반응 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중화 반응을 보겠습니다. 중화라는 거는 뭐죠? pH를 7로 만드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사용하는 게 중화적 정식. 요 식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중화적 정식은. 요거는 이제 중화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의 희석을 할 때, 희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산을 약산으로 만들 때, 마찬가지로 강염기를 약염기로 만들 때, 또는 어떤 농도를 구할 때 농도의 신뢰도를 구한다. 그러니까 얘는 역가를 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등등등해서 이 중화적 정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저랑 같이 뭐 풀어보도록 하고 적용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산화환원 먹으면 산화하고 환원의 정의, 산화제와 환원제, 그 다음에 ORP에 대해서 쭉 써놨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그냥 우리 화학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셨을 내용이라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계면 화학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계면, 말 그대로 표면. 그러니까 한쪽은 기체고 액체였을 때도 있고, 한쪽이 액체고 여기도 액체였을 때 이 계면을 이렇게 통과할 때 그 반응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경막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게 법칙에 의해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퍼지는데, 그게 그때 경막이 얼만큼 방해를 하는지, 이게 경막 이론이 되겠고요. 침투 이론은 보통 이제 액체에서 액체로 갈 때 얘기를 하는데, 삼투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에서 한쪽이 고농도고 한쪽이 저농도면은 이쪽에 반투막이 있을 때 저농도 물질이 고농도로 오면서 이 농도의 평형을 맞추려고 이동하는 이 현상이 바로 삼투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이동 보니까, 기체 이동은 기체가 특히나 이제 산소로 봤을 때, 또는 뭐 그냥 모든 기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기체가 액체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 이걸 갖다가 폭기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KLA 식이고, 우리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상 상태가 있고 비정상 상태가 있죠. 네, 하나씩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 상태는 완전히 용존산소가 제로인 상태에서부터 폭기를 시키는 형태가 비정상 상태가 되고요. 탈기 같은 경우에는 액체 안에 녹아져 있던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주로 뭐 때문에 빠져나옵니까? 온도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 있다가 높아지면 탈기가 일어나죠.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 안에 있던 기체가 나와버리는 거죠. 뭐 악취가스 제거할 때 암모니아나 등등 황화수소 이런 거를 제거할 때 뭐 공기를 주입하면은 날아가 버리는 탈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기체 용해도 아주 중요하죠.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 커지고요. 온도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 커지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 커지고요. 혼합이 많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 이거는 뭐 0차, 1차, 2차, 이건 대기에서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반감기라는 건 뭐죠? 반감기. 반응이 50% 진행이 됐을 때, 또는 반응물이 50% 분해되고 50%가 남았을 때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반감기라고 얘기를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응조의 종류와 특성을 보니까 회분식이 있고 압출 흐름 반응식 PFR이 있고, 완전 혼합 흐름 반응조 CFSTR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 정리를 해주시고, 자, 분산이라는 건 물질이 혼합되는 정도, 그걸 통해서 몰일지수와 분산수 그리고 체류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PFR하고 CFSTR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PFR은 분산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 0이어야 되는 거고, CFSTR은 분산이 1, 그러니까 100%다 분산이 돼야 되는 거고, 분산수는 PFR은 역시나 0이에요. CFSTR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분산되는 게 좋죠. 체류 시간은 그대로 우리가 계산한 체류 시간대로 나오는 게 PFR이고, 얘는 체류 시간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 혼합됐기 때문에 유입을 하는 순간에 바로 유출이 돼야 되죠. 100% 다 섞이니까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섞이고, 그 섞인 애가 바로 유출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